안 그래도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소비 위축과 과잉 생산으로 사실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약간 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진국 증시라든지 웬만한 증시 같은 경우에 다 좋은데 중국이랑 홍콩은 계속해서 폭락을 해가지고 뭐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9천조가 증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의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부분이 힘들어짐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우리가 사실 중국 특수를 굉장히 많이 누렸죠. 맞아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걸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기본적인 원자재 같은 반자재 이런 것들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식으로 중국이 했었고 또 많은 한국 제품들을 수입을 해갔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중국 제품들이 저가 상품군 중심으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 10년이 지금 지나다면서 저가에서 중가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은 또 한국에서 수입했던 거 국산화하고 과거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의 그 한국 경제 발전기의 관계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경제 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르는 한중 간의 무역 수지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에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중국 쇼크를 많이 받았던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된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좀 특히 이제 내수 굉장히 침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짧게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초청했던 중국 교수하고 어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교수 말씀이 굉장히 물가가 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게 정상인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너무 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좀 비쌌는데,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특히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사람들 소득 수준 생각하면 정상 가격으로 거의 자기는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2000년대부터 해서 쭉 한 20년 이상 아주 과속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거의 투기적인 수요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방 정부가 돈을 벌고 자기들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이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생겼고 중국에서 그 총투자에서 부동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 중심,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광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업도 투자 중심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도 사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지금 5% 정도 될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소비 비중이 낮아요. 기업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근데 중국은 우리나 일본보다 훨씬 소비가 낮아요. 소비가 GDP 한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좀 올라와서 한 40%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소비 부분이 굉장히 낮았던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 많은 중국 분들, 특히 대도시 사는 분들이 뭐 부동산에 완전히 물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같이 B2 같이 했다가 지금 집값이 거의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소비를 지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재정을 확장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있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때문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뭐 큰 나라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 경제들, 지역 성 단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중시도 부양하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도 낮추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동안에 중국이 너무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비판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가니까,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큰 구조조정들이 중국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문제도 굉장히 사실, 불확실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중국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약간 공동 부유론? 이를테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자본주의를 모방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면서 뭐 알리바바 마인이라든지 약간 기업가들을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막말로 좀 때려잡고,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위축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더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중국 정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당시에 중국 경제에 많은 위기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징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오버 인베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털어내고 그런 식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많은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그 빈익부 부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 폴리티컬 파워죠. 정치적인 엘리트 집단인데,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자기들이 지금같이 계속 가다가는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국면에서 그 조정하는 방식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경제 부채 위기라든지 오버 인베스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털고 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반대에 사실 정책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책을 썼을 때 그 비판을 하던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그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 이게 비판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다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약간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조금씩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 97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표면상은 이건 금융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금융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환위기와 은행위기, 쌍둥이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적한 건 다 오버 인베스트먼트 문제였어요. 과잉 투자. 과잉 투자 때문에 기업들 수익률이 나빠지고 부실화되고 부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금융위기 전에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서 신인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또 이 환율을 또 너무 높게 방어하려고 그 당시에 했던 잘못된 정책도 썼었죠.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빨리 돈 갚아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또 없어지고 하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게 시발점은 사실은 그 과잉 투자 문제, 그리고 한국 재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나 뭐 IMF 총재 이런 사람들이 재벌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 버렸죠. 피상적인 글로만 다 넘어가고, 제대로 우리가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못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DJ가 이제 경제위기 극복을 했다는 걸로 굉장히 업적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경제위기 뭐 잘하신 면도 있지만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빅딜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산업의 독과점화 같은 걸 더 만들었죠. 빨리 쉽게 하는 방식을 택했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넘어가는 식의 개혁을 못했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ICT라든지 중국 특수 때문에 갑자기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나쁠 때 하자 그러면 나쁜 데 못 한다 그래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지 않고 미리 털고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비관적이고요.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이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외환위기가 와요.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요. 근데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파이낸싱 자체가 내수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되는, 일본도 외국에서 돈 빌려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장기 침체가 오죠. 잃어버린 30년.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구조조정들, 그 다음에 부채 부분들, 이제 과감한 오버 인베스트먼트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 97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넘어갔고, 많은 그렇죠. 나라들이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공하는 나라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비관적인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중산층 붕괴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해요. 희한해요. 또 작은 기업부터 이렇게 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난이 닥치거나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어요. 다만 이제 중산층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산층도 그 타격을 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2023년도 그 성장률을 5.2%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최근에 우리 그 TV 화면 같은 게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에 제일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 우리 그 한자말로 심천. 그 심천의 그 노숙자들이 갑자기 막 크게 증가한 이런 거, 그리고 농민공들 시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는 가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일.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은 경기가 아주 빠르게 하강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마이너스 수준인데 발표하기로는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5%로 발표를 하는. 지금 그 사실은요, 그 IMF에서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이제 통계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2022년 실적치가 안 올라 있어요. 왜 안 올라 있겠어요?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 IMF가 통계를 봤더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제법 있어요. 과거에 통계 조작한 나라에 대해서는 안 올리거나 아니면 unbelievable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이 통계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IMF도 중국의 성장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 경제는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었어야 했어요. 그때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불 꺼진 아파트들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게 6,500만 채더라.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금리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홍수를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흥다 사실상 파산했잖아요. 또 비구이안, 완다그룹 여기도 파산 상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재원을 의존했던 신탁 등 제2금융권 여기도 지금 지불 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잖아요.
완샹은 그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 판매 못 시켜줬어요. 중주 금융그룹의 중릉 투자신탁은 지금 거의 파산 상태고. 그래서 지금 금융이 일하는 홍수물이 지금 그 거대한 댐 위로 지금 넘치고 있어요. 홍수가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머지않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제가 여러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엄청 어려워요. 특히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지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중국의 금융위기의 근원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이 근원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는 2015년부터 성장률이 과거에 8, 9% 혹은 9, 10%에서 7, 8%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근래에는 6%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2015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제 변수가 이런 성장률 하강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변수인가는 아주 특이하고 중대한 변화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초래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중국의 외환보유고예요. 중국은 경상수지가 그 흑자가 거대하잖아요. 그럼 그 흑자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야 되거든. 근데 외환보유고가 2015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못 증가를 해요. 오히려 감소한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경기는 부진해지죠. 그래서 그동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원인이 밝혀져 있질 않아요.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준 그런 부분이 외화 유출로 났다. 그럼요. 근데 사실은 네.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일본이 그대로 증명했어요. 사실은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랬었거든요. 일본 그 경상수지 흑자도 과다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에 극심한 경기 하강이 와요. 거기까지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기 하강을 초래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995년, 96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8%밖에 안 돼요. 거의 성장을 못한 거죠. 지금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역전되었거나 아니면 되기 직전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세계 경제사에서 일본과 같이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소규모일 때는 이게 사실은 성장에 도움을 줘요. 또 현재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게 과다해지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일본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 정책을 펼쳐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당분간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민주화되면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자유화되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가 강화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 한번 봐봐요. 1980년대 이래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민주화가,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이런 찬사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은 일본보다 더 장기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럼요. 독재를 그러니까 공동 부유론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그 민간 기업들의 캡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바뀌기 전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럼요.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원인은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적인 원인은 금방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간접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는 이게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에 있지만 이걸 뒤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시진핑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상수지 흑자 과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매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약간 미국 채권을 팔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고 그리고 또 중국의 금융기관들 또 대기업들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 많이 사놨던 거 이거 지금 매입 가격의 40%, 50%, 60% 더 낮게 매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들의 경영수가 그만큼 악화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에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재원을 지금 그걸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도 조만간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이걸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그 주거용 부동산, 그 주식시장 이런 지표들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이 유동성을 그 미국에서 빼내면 이게 그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신용 승수만큼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그 효과를 발휘를 하잖아요. 거기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 규모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줬던 그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어느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쯤에는 어떤 그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약간 중국이 추진했던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중국은 한때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를 넘어서서 어느 나라도 그런 규모로 외환보유를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낭비를 했어요.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방어하다가 손실을 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손실이 크게 난 게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해줬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졌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손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라의 항만 운영권, 도로 운영권 이걸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또 반발이 엄청 세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이 후진국 착취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게 지금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전액이 손실 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 투자했던 나라 갚을 여력이 없어요. 또 투자했던 것마다 상업성이 거의 없어요. 유지할수록 적자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가 어떻게 회수를 해요? 투자 이익은커녕 오히려 투자 원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 경제 심리, 소비 심리, 이런 심리가 진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 증시 안정기금 2조 위안 한 370조 정도 되잖아요. 투입을 하겠다. 이런 강수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사실 한 작년 8월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증시 안정,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평가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유동성 조치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돈들이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내수 진작이라든가 증시 부양이라든가 뭐 부동산 해결 이런 쪽으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예를 들어서 수장을 교체해서 수장이 잘못해서 정책이 잘못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심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가 중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가 이제 직접 이 증시를 챙기겠다. 이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이 증시 안정 부양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뭐 이유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자금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특수 시장입니다. 99%가 개미 투자자들이야. 99%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대형 자본들, 거기는 나중에 워낙 이제 목돈을 가지고 하니까 반등할 기회가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영끌 해가지고, 막 그 전에 대출 쉬울 때 막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움직이려고 하니 조금 안정화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하라. 이제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춘절이라는 이제 명절, 설 이제 지났잖아요. 그게 끝나고 3월까지 3월 초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라는 걸 열고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때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요걸 좀 이제 지켜보면 올해는 조금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별로 그게 안 나오면 또 소비심리, 경제심리는 얼어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전 단계 작업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뭐 한 30개 정도의 유동성 공급 미세 조정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풀어놨는데 오히려 그게 유동성 함정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풀어서 가야 될 대로 안 가고 이게 지금 어딘가 또 다른 적체 또는 저축률이 올라가는 기현상. 그러니까 아직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증권 당국의 수장을 교체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렇게 수장 교체하고 시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하향 곡선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느 순간인가 맞고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 혼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메시지는 국내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해외 시장, 해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의 그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9%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몇 년 전에는 이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사실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사실 이 금융자산 쪽으로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여기까지도 안 좋아 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완전히 사면 초가네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때 내수가 어떠냐,
그다음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소비가 이제 내수랑 관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국제 경제에 크게 인벌브가 돼 있으니까 수출, 무역이 어떠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미래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는 민간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투자분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가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 투자나 공공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민간 투자는 아주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경기를 기업이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고, 물론 뭐 0.1%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개월째 마이너스를 가고 있고, 그 선행지수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어쨌든 뭐 물건을 사야 그 다음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구매자 관리 지수도 계속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50이 넘어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 외적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이런 경우죠. 물론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망한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3조 한 2,800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30%입니다. 그럼 사실 웬만한 공격을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죠. 다만 그 돈을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이제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야 이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회복이 돼야 결국은 투자도 일어날 거고, 그 투자가 일어나면 새로운 취업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또 소비를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유탄을 2개를 동시에 맞은 거란 말이죠. 그 또 팬데믹을 완벽한 봉쇄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헤어날 시간도 원래 필요하고, 작년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적 시각이 여전히 그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끌어내기 위한 뭔가 그 새로운 조치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부양,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데 대한 신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3, 4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내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게 어떤 조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중국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고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전에 했던 정책보다는 훨씬 좀 센, 뭐 약발이 잘 들을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먹히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쓸 카드가 없나?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약간 그런 그렇죠.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더 이상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경기 부양하는 데는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전에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약 4조 위안, 한 8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기는 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흘러가서 소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다시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한다라는 확실한 생각이라든가 뭐 전망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 경제 규모와 지금의 중국 경제 규모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2008년도하고 지금 2024년하고의 경제 규모 차이는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증시 안정기금도 2조 위안이면 370조란 말이죠. 370조 정도면 이게 정말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며칠이라도 이어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반짝으로 자꾸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방식도 어려울 뿐더러 그 방식을 찾아서 어차피 다 실험이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했을 때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풀릴 수 있는 길은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경기 활성화도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뭐 달러도 엄청 많이 벌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때 미국이 또 그걸 그냥 놔둘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이 주변을 자꾸 관망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제 약간 실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고 지금 이제 3월 초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방인민대표대회를 다 열었고 지방마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뭐 산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전부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럼 중앙에서 그걸 종합해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방은 아주 의욕적으로 하죠. 그 지방들이 올린 그 평균 경제 성장률 보면 5.5%,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훨씬 경기가 낮을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올리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떨렁 발표를 했다가 그렇게 못 따라가면 그것도 다시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도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야말로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왜냐하면 중국 항공모함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지금 봄에 잘해야 하반기에 효과가 겨우 나타나는 건데 이걸 또 놓치면 하반기 뭐 중간에 또 하면 그 효과는 6개월 있다 또 뭐 내년쯤에 또 나타나는 그러는 사이에 경제가 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쯤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안 먹히면은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외국인들은 특히 그렇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안 그래도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소비 이축과 과잉 생산으로 사실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약간 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진국 증시라든지 웬만한 증시 같은 경우에 다 좋은데 중국이랑 홍콩은 계속해서 폭락을 해가지고 뭐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9,000조가 증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의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부분이 힘들어짐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우리가 사실 중국 특수를 굉장히 많이 누렸죠. 맞아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걸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기본적인 원자재 같은 반자재 이런 것들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식으로 중국이 했었고 또 많은 한국 제품들을 수입을 해갔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중국 제품들이 저가 상품군 중심으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 10년이 지금 지나다면서 저가에서 중가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은 또 한국에서 수입했던 거 국산화하고 과거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의 그 한국 경제 발전기의 관계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경제 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르는 한중 간의 무역 수지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에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중국 쇼크를 많이 받았던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된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좀 특히 이제 내수 경쟁이 침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짧게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초청했던 중국 교수하고 어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교수 말씀이 굉장히 물가가 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게 정상인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너무 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좀 비쌌는데,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특히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사람들 소득 수준 생각하면 정상 가격으로 거의 자기는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2000년대부터 해서 쭉 한 20년 이상 아주 과속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거의 투기적인 수요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방 정부가 돈을 벌고 자기들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이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생겼고 중국에서 그 총투자에서 부동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 중심,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광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업도 투자 중심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도 사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지금 5% 정도 될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소비 비중이 낮아요. 기업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근데 중국은 우리나 일본보다 훨씬 소비가 낮아요. 소비가 GDP 한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좀 올라와서 한 40%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소비 부분이 굉장히 낮았던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 많은 중국 분들, 특히 대도시 사는 분들이 뭐 부동산에 완전히 물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같이 B2 같이 했다가 지금 집값이 거의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소비를 지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재정을 확장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있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때문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뭐 큰 나라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 경제들, 지역 성단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중시도 부양하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도 낮추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동안에 중국이 너무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비판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가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큰 구조조정들이 중국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문제도 굉장히 사실 불확실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약간 공동 부유로
이를테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자본주의를 모방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면서 뭐 알리바바 마인이라든지 약간 기업가들을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막말로 좀 때려잡고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위축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더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중국 정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당시에 중국 경제에 많은 위기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징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오버 인베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털어내고 그런 식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많은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그 빈익부 부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 폴리티컬 파워죠. 정치적인 엘리트 집단인데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자기들이 지금같이 계속 가다가는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국면에서 그 조정하는 방식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경제 부채 위기라든지 오버 인베스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털고 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반대에 사실 정책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책을 썼을 때 그 비판을 하던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그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 이 비판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다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약간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조금씩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 97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표면상은 이건 금융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금융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환위기와 은행위기, 쌍둥이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적한 건 다 오버 인베스트먼트 문제였어요. 과잉 투자. 과잉 투자 때문에 기업들 수익률이 나빠지고 부실화되고 부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금융위기 전에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서 신인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또 이 환율을 또 너무 높게 방어하려고 그 당시에 했던 잘못된 정책도 썼었죠.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빨리 돈 갚아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또 없어지고 하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게 시발점은 사실은 그 과잉 투자 문제 그리고 한국 재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나 뭐 IMF 총재 이런 사람들이 재벌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 버렸죠. 피상적인 글로만 다 넘어가고 제대로 우리가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못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DJ가 이제 경제위기 극복을 했다는 걸로 굉장히 업적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경제위기 뭐 잘하신 면도 있지만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빅딜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산업의 독과점화 같은 걸 더 만들었죠. 빨리 쉽게 하는 방식을 택했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넘어가는 식의 개혁을 못했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ICT라든지 중국 특수 때문에 갑자기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나쁠 때 하자 그러면 나쁜 데 못 한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지 않고 미리 털고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비관적이고요.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이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외환위기가 와요.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요. 근데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파이낸싱 자체가 내수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되는, 일본도 외국에서 돈 빌려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장기 침체가 오죠. 잃어버린 30년.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구조조정들, 그 다음에 부채 부분들, 이제 과감한, 오버 인베스트먼트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 97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넘어갔고, 많은 그렇죠. 나라들이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공하는 나라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비관적인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중산층 붕괴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해요. 희한해요. 또 작은 기업부터 이렇게 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난이 닥치거나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어요. 다만 이제 중산층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산층도 그 타격을 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2023년도 그 성장률을 5.2%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최근에 우리 그 TV 화면 같은 게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에 제일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 우리 그 한자말로 심천. 그 심천의 그 노숙자들이 갑자기 막 크게 증가한 이런 거, 그리고 농민공들 시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는 가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일.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은 경기가 아주 빠르게 하강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실 실제로 마이너스 수준인데 발표하기로는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5%로 발표를 하는. 지금 그 사실은요, 그 IMF에서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이제 통계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2022년 실적치가 안 올라 있어요. 왜 안 올라 있겠어요?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 IMF가 통계를 봤더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제법 있어요. 과거에 통계 조작한 나라에 대해서는 안 올리거나 아니면 unbelievable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이 통계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IMF도 중국의 성장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 경제는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었어야 했어요. 그때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불 꺼진 아파트들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게 6,500만 채더라.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금리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홍수를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흥다 사실상 파산했잖아요. 또 비구이안, 완다그룹 여기도 파산 상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재원을 의존했던 신탁 등 제2금융권 여기도 지금 지불 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잖아요. 완샹은 그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 판매 못 시켜줬어요. 중주 금융그룹의 중릉 투자신탁은 지금 거의 파산 상태고. 그래서 지금 금융이라는 홍수물이 지금 그 거대한 댐 위로 지금 넘치고 있어요. 홍수가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머지않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제가 여러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엄청 어려워요. 특히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지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중국의 금융위기의 근원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이 근원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는 2015년부터 성장률이 과거에 8, 9% 혹은 9, 10%에서 7, 8%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근래에는 6%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2015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제 변수가 이런 성장률 하강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변수인가는 아주 특이하고 중대한 변화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처리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중국의 외환보유고예요. 중국은 경상수지가 그 흑자가 거대하잖아요. 그럼 그 흑자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야 되거든. 근데 외환보유고가 2015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못 증가를 해요. 오히려 감소한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경기는 부진해지죠. 그래서 그동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원인이 밝혀져 있질 않아요.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준 그런 부분이 외화 유출로 났다. 그럼요. 근데 사실은 네.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일본이 그대로 증명했어요. 사실은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랬었거든요. 일본 그 경상수지 흑자도 과다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에 극심한 경기 하강이 와요. 거기까지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기 하강을 초래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995년, 96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8%밖에 안 돼요. 거의 성장을 못한 거죠. 지금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역전되었거나 아니면 되기 직전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세계 경제사에서 일본과 같이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소규모일 때는 이게 사실은 성장에 도움을 줘요. 또 현재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게 과다해지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일본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 정책을 펼쳐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당분간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민주화되면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자유화되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가 강화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 한번 봐봐요. 1980년대 이래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민주화가,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이런 찬사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은 일본보다 더 장기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서 아이, 독재를 그러니까 공동 부유론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그 민간 기업들의 캡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바뀌기 전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럼요. 그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원인은 당장에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적인 원인은 금방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간접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는 이게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에 있지만 이걸 뒤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시진핑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상수지 흑자 과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약간 미국 채권을 팔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고 그리고 또 중국의 금융기관들 또 대기업들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 많이 사놨던 거 이거 지금 매입 가격의 40%, 50%, 60% 더 낮게 매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들의 경영수가 그만큼 악화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에 부도나지 않게 해서 재원을 지금 그걸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도 조만간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이걸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그 주거용 부동산, 그 주식시장 이런 지표들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이 유동성을 그 미국에서 빼내면 이게 그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신용 승수만큼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그 효과를 발휘를 하잖아요. 거기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그 규모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줬던 그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어느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쯤에는 어떤 그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약간 중국이 추진했던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중국은 한때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를 넘어서서 어느 나라도 그런 규모로 외환보유를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낭비했어요.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방어하다가 손실을 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손실이 크게 난 게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해줬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졌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손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라의 항만 운영권, 도로 운영권 이걸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또 반발이 엄청 세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이 후진국 착취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게 지금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전액이 손실 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 투자했던 나라 갚을 여력이 없어요. 또 투자했던 것마다 상업성이 거의 없어요. 유지할수록 적자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가 어떻게 회수를 해요? 투자 이익은커녕 오히려 투자 원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 경제 심리, 소비 심리, 이런 심리가 진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 증시 안정기금 2조 위안 한 370조 정도 되잖아요. 투입을 하겠다. 이런 강수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사실 한 작년 8월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증시 안정,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평가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유동성 조치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돈들이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내수 진작이라든가 증시 부양이라든가 뭐 부동산 해결 이런 쪽으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예를 들어서 수장을 교체해서 수장이 잘못해서 정책이 잘못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심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가 중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가 이제 직접 이 증시를 챙기겠다. 이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이 증시 안정 부양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뭐 이유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자금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특수 시장입니다. 99%가 개미 투자자들이랍니다. 99%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대형 자본들, 거기는 나중에 워낙 이제 목돈을 가지고 하니까 반등할 기회가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영끌 해가지고, 막 그 전에 대출 쉬울 때 막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움직이려고 하니 조금 안정화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하라. 이제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춘절이라는 이제 명절, 설 이제 지났잖아요. 그게 끝나고 3월까지 3월 초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라는 걸 열고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때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요걸 좀 이제 지켜보면 올해는 조금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별로 그게 안 나오면 또 소비심리, 경제심리는 얼어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전 단계 작업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한 30개 정도의 유동성 공급 미세 조정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풀어놨는데 오히려 그게 유동성 함정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풀어서 가야 될 대로 안 가고 이게 지금 어딘가 또 다른 적체 또는 저축률이 올라가는 기현상. 그러니까 아직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증권 당국의 수장을 교체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렇게 수장 교체하고 시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하향 곡선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느 순간인가 맞고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 혼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메시지는 국내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해외 시장, 해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의 그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9%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몇 년 전에는 이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사실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사실 이 금융자산 쪽으로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여기까지도 안 좋아 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완전히 사면 초가네요. 인민들은.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때 내수가 어떠냐, 그 다음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소비가 이제 내수랑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국제 경제에 크게 인벌브가 돼 있으니까 수출, 무역이 어떠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미래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는 민간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투자분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가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 투자나 공공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민간 투자는 아주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경기를 기업이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고, 물론 뭐 0.1%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개월째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 선행지수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어쨌든 뭐 물건을 사야 그 다음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구매자 관리 지수도 계속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50이 넘어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이런 경우죠. 물론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망한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3조 한 2,800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30%입니다. 그럼 사실 웬만한 공격을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죠. 다만 그 돈을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이제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야 이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회복이 돼야 결국은 투자도 일어날 거고, 그 투자가 일어나면 새로운 취업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또 소비를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유탄을 2개를 동시에 맞은 거란 말이죠. 그 또 팬데믹을 완벽한 봉쇄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헤어날 시간도 원래 필요하고, 작년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적 시각이 여전히 그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끌어내기 위한 뭔가 그 새로운 조치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부양,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데 대한 신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3, 4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내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게 어떤 조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중국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고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전에 했던 정책보다는 훨씬 좀 센, 뭐 약발이 잘 들을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먹히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쓸 카드가 없나?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약간 그런 그렇죠.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더 이상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경기 부양하는 데는 직접 자금본을 투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예전에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약 4조 위안, 한 8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기는 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흘러가서 소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다시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한다라는 확실한 생각이라든가 뭐 전망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 경제 규모와 지금의 중국 경제 규모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2008년도하고 지금 2024년하고의 경제 규모 차이는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증시 안정기금도 2조 위안이면 370조란 말이죠. 370조 정도면 이게 정말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며칠이라도 이어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반짝으로 자꾸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방식도 어려울 뿐더러 그 방식을 찾아서 어차피 다 실험이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했을 때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풀릴 수 있는 길은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경기 활성화도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뭐 달러도 엄청 많이 벌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때 미국이 또 그걸 그냥 놔둘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이 주변을 자꾸 관망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제 약간 실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고 지금 이제 3월 초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방인민대표대회를 다 열었고 지방마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뭐 산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전부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럼 중앙에서 그걸 종합해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방은 아주 의욕적으로 하죠. 그 지방들이 올린 그 평균 경제 성장률 보면 5.5%,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훨씬 경기가 낮을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올리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떨렁 발표를 했다가 그렇게 못 따라가면 그것도 다시 이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야말로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왜냐하면 중국 항공모함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봄에 잘해야 하반기에 효과가 겨우 나타나는 건데 이걸 또 놓치면 하반기 뭐 중간에 또 하면 그 효과는 6개월 있다 또 뭐 내년쯤에 또 나타나는, 그러는 사이에 경제가 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쯤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안 먹히면은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외국인들은 특히 그렇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안 그래도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소비 이축과 과잉 생산으로 사실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약간 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선진국 증시라든지 웬만한 증시 같은 경우에 다 좋은데 중국이랑 홍콩은 계속해서 폭락을 해가지고 뭐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9,000조가 증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의 불확실성,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부분이 힘들어짐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우리가 사실 중국 특수를 굉장히 많이 누렸죠. 맞아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걸 팔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기본적인 원자재 같은 반자재 이런 것들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식으로 중국이 했었고, 또 많은 한국 제품들을 수입을 해갔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중국 제품들이 저가 상품군 중심으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 10년이 지금 지나다면서 저가에서 중가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은 또 한국에서 수입했던 거 국산화하고, 과거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의
그 한국 경제 발전기의 관계하고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경제 발전 단계의 변화에 따르는 한중 간의 무역 수지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에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중국 쇼크를 많이 받았던 거고요. 구조적인 부분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된 부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좀 특히 이제 내수 경쟁이 침체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짧게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초청했던 중국 교수하고 어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교수 말씀이 굉장히 물가가 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게 정상인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너무 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좀 비쌌는데,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특히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사람들 소득 수준 생각하면 정상 가격으로 거의 자기는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가 2000년대부터 해서 쭉 한 20년 이상 아주 과속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거의 투기적인 수요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방 정부가 돈을 벌고 자기들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이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생겼고, 중국에서 그 총투자에서 부동산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 중심,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광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업도 투자 중심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비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도 사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지금 5% 정도 될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소비 비중이 낮아요. 기업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근데 중국은 우리나 일본보다 훨씬 소비가 낮아요. 소비가 GDP 한 3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좀 올라와서 한 40%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소비 부분이 굉장히 낮았던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 많은 중국 분들, 특히 대도시 사는 분들이 뭐 부동산에 완전히 물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같이 B2 같이 했다가 지금 집값이 거의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소비를 지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재정을 확장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있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때문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뭐 큰 나라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 경제들, 지역 성 단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중시도 부양하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도 낮추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동안에 중국이 너무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부터 비판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가니까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큰 구조조정들이 중국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문제도 굉장히 사실 불확실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중국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약간 공동 부유로, 이를테면은 그전까지는 약간 자본주의를 모방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는 공동 부유론을 내세우면서 뭐 알리바바 마인이라든지 약간 기업가들을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막말로 좀 때려잡고,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위축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더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중국 정치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계량적인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당시에 중국 경제에 많은 위기 징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징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오버 인베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털어내고 그런 식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많은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그 빈익부 부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 폴리티컬 파워죠. 정치적인 엘리트 집단인데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대한 컨트롤 자체를 자기들이 지금같이 계속 가다가는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국면에서 그 조정하는 방식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경제 부채 위기라든지 오버 인베스트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털고 가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반대의 사실 정책들을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정책을 썼을 때 그 비판을 하던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그 이후에도. 그러다 보니 이게 비판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다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약간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조금씩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 97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표면상은 이건 금융위기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금융위기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환위기와 은행위기, 쌍둥이 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적한 건 다 오버 인베스트먼트 문제였어요. 과잉 투자. 과잉 투자 때문에 기업들 수익률이 나빠지고 부실화되고 부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금융위기 전에 일어나죠. 근데 그러면서 신인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또 이 환율을 또 너무 높게 방어하려고 그 당시에 했던 잘못된 정책도 썼었죠.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빨리 돈 갚아라 이런 식으로 독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또 없어지고 하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게 시발점은 사실은 그 과잉 투자 문제 그리고 한국 재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나 뭐 IMF 총재 이런 사람들이 재벌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안 하고 넘어가 버렸죠. 피상적인 글로만 다 넘어가고 제대로 우리가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못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DJ가 이제 경제위기 극복을 했다는 걸로 굉장히 업적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경제위기 뭐 잘하신 면도 있지만 최선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빅딜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산업의 독과점화 같은 걸 더 만들었죠. 빨리 쉽게 하는 방식을 택했지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넘어가는 식의 개혁을 못했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ICT라든지 중국 특수 때문에 갑자기 한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나쁠 때 하자 그러면 나쁜 데 못 한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가 오지 않고 미리 털고 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비관적이고요.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이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외환위기가 와요.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고 파이낸싱 자체가 내수적으로 어느 정도 다 되는 일본도 외국에서 돈 빌려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장기 침체가 오죠. 잃어버린 30년.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구조조정들
그 다음에 부채 부분들 지금 과감한 오버 인베스트먼트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실 97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넘어왔고 많은 그렇죠. 나라들이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공하는 나라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비관적인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중산층 붕괴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해요. 희한해요. 또 작은 기업부터 이렇게 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제난이 닥치거나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어요. 다만 이제 중산층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산층도 그 타격을 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2023년도 그 성장률을 5.2%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솔직하게. 최근에 우리 그 TV 화면 같은 게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중국에 제일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센전, 우리 그 한자말로 심천. 그 심천의 그 노숙자들이 갑자기 막 크게 증가한 이런 거, 그리고 농민공들 시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는 가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일. 그래서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은 경기가 아주 빠르게 하강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마이너스 수준인데 발표하기로는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5%로 발표를 하는. 지금 그 사실은요, 그 IMF에서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이제 통계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2022년 실적치가 안 올라 있어요. 왜 안 올라 있겠어요?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 IMF가 통계를 봤더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제법 있어요. 과거에 통계 조작한 나라에 대해서는 안 올리거나 아니면 unbelievable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이 통계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IMF도 중국의 성장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 경제는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었어야 했어요. 그때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불 꺼진 아파트들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게 6,500만 채더라.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금리가 시작됐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위라는 홍수를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헝다 사실상 파산했잖아요. 또 비구이안, 완다그룹 여기도 파산 상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재원을 의존했던 신탁 등 제2금융권 여기도 지금 지불 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잖아요. 완샹은 그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 판매 못 시켜줬어요. 중주금융그룹의 중릉투자신탁은 지금 거의 파산 상태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라는 홍수물이 지금 그 거대한 댐 위로 지금 넘치고 있어요. 홍수가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머지않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제가 여러 지표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 엄청 어려워요. 특히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지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중국의 금융위기의 근원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이 근원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는 2015년부터 성장률이 과거에 8, 9% 혹은 9, 10%에서 7, 8%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근래에는 6%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2015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제 변수가 이런 성장률 하강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변수인가는 아주 특이하고 중대한 변화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초래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중국의 외환보유고예요. 중국은 경상수지가 그 흑자가 거대하잖아요. 그럼 그 흑자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야 되거든. 근데 외환보유고가 2015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못 증가를 해요. 오히려 감소한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했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경기는 부진해지죠. 그래서 그동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원인이 밝혀져 있질 않아요.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중국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준 그런 부분이 외화 유출로 났다. 그럼요. 근데 사실은 네.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일본이 그대로 증명했어요. 사실은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랬었거든요. 일본 그 경상수지 흑자도 과다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초에 극심한 경기 하강이 와요. 거기까지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기 하강을 초래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995년, 96년도에는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0.8%밖에 안 돼요. 거의 성장을 못한 거죠. 지금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역전되었거나 아니면 되기 직전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세계 경제사에서 일본과 같이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 원인이 아직 안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소규모일 때는 이게 사실은 성장에 도움을 줘요. 또 현재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이게 과다해지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일본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 정책을 펼쳐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당분간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민주화되면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자유화되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가 강화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 한번 봐봐요. 1980년대 이래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민주화가,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 번영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공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이런 찬사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은 일본보다 더 장기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럼요. 독재를 그러니까 공동 부유론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그 민간 기업들의 캡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막아버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바뀌기 전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럼요. 세상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접적인 원인은 당장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적인 원인은 금방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간접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는 이게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요. 직접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에 있지만 이걸 뒤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시진핑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상수지 흑자 과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매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약간 미국 채권을 팔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나중에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고 그리고 또 중국의 금융기관들 또 대기업들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 많이 사놨던 거 이거 지금 매입 가격의 40%, 50%, 60% 더 낮게 매각하고 있어요. 중국의 금융기관 기업들의 경영수가 그만큼 악화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에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재원을 지금 그걸로 조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도 조만간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 이걸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그 주거용 부동산, 그 주식시장 이런 지표들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이 유동성을 그 미국에서 빼내면 이게 그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신용 승수만큼 미국 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그 효과를 발휘를 하잖아요. 거기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규모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줬던 그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어느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쯤에는 어떤 그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약간 중국이 추진했던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실 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중국은 한때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를 넘어서서 어느 나라도 그런 규모로 외환보유를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낭비를 했어요.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방어하다가 손실을 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손실이 크게 난 게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해줬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졌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손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라의 항만 운영권, 도로 운영권 이걸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또 반발이 엄청 세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이 후진국 착취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한 게 지금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전액이 손실 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 투자했던 나라 갚을 여력이 없어요. 또 투자했던 것마다 상업성이 거의 없어요. 유지할수록 적자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가 어떻게 회수를 해요? 투자 이익은커녕 오히려 투자 원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시장, 경제 심리, 소비 심리, 이런 심리가 진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그 증시 안정기금 2조 위안 한 370조 정도 되잖아요. 투입을 하겠다. 이런 강수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사실 한 작년 8월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증시 안정,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평가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유동성 조치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심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돈들이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내수 진작이라든가 증시 부양이라든가 부동산 해결 이런 쪽으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예를 들어서 수장을 교체해서 수장이 잘못해서 정책이 잘못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심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가 중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가 이제 직접 이 증시를 챙기겠다. 이건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그 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이 증시 안정, 부양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뭐 이유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자금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 주식시장은 특수 시장입니다. 99%가 개미 투자자들이랍니다. 99%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대형 자본들, 거기는 나중에 워낙 이제 목돈을 가지고 하니까 반등할 기회가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영끌 해가지고 막 그 전에 대출 씌울 때 막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움직이려고 하니 조금 안정화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하라. 이제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춘절이라는 이제 명절, 설 이제 지났잖아요. 그게 끝나고 3월까지 3월 초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라는 걸 열고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때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어떻고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요걸 좀 이제 지켜보면, 올해는 조금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별로 그게 안 나오면 또 소비심리, 경제심리는 얼어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전 단계 작업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한 30개 정도의 유동성 공급 미세 조정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풀어놨는데 오히려 그게 유동성 함정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풀어서 가야 될 대로 안 가고 이게 지금 어딘가 또 다른 적체 또는 저축률이 올라가는 기현상. 그러니까 아직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증권 당국의 수장을 교체하고 시진핑 주석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 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렇게 수장 교체하고 시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하향 곡선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느 순간인가 맞고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 혼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 투자자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메시지는 국내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해외 시장, 해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의 그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9%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몇 년 전에는 이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사실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사실 이 금융자산 쪽으로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여기까지도 안 좋아 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완전히 사면 초가네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때 내수가 어떠냐, 그 다음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소비가 이제 내수랑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국제 경제에 크게 인벌브가 돼 있으니까 수출, 무역이 어떠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미래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거는 민간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 투자분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가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제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 투자나 공공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민간 투자는 아주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경기를 기업이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그럼 이제 선행지수라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고, 물론 뭐
0.1%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개월째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 선행지수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어쨌든 뭐 물건을 사야 그 다음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구매자 관리 지수도 계속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50이 넘어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 외적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이런 경우죠. 물론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망한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3조 한 2,800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30%입니다. 그럼 사실 웬만한 공격을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죠. 다만 그 돈을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이제 중국 당국이 고민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야 이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회복이 돼야 결국은 투자도 일어날 거고 그 투자가 일어나면 새로운 취업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또 소비를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유탄을 2개를 동시에 맞은 거란 말이죠. 그 또 팬데믹을 완벽한 봉쇄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헤어날 시간도 원래 필요하고 작년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적 시각이 여전히 그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끌어내기 위한 뭔가 그 새로운 조치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부양, 경기에 대한 부양, 이런 데 대한 신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3, 4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내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게 어떤 조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겠다. 이런 생각은 중국도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고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전에 했던 정책보다는 훨씬 좀 센, 뭐 약발이 잘 들을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먹히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쓸 카드가 없나?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약간 그런 그렇죠.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더 이상 이대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경기 부양하는 데는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전에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약 4조 위안 한 8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기는 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부동산과 증권시장으로 흘러가서 소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다시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한다라는 확실한 생각이라든가 뭐 전망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때 경제 규모와 지금의 중국 경제 규모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 2008년도하고 지금 2024년하고의 경제 규모 차이는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증시 안정기금도 2조 위안이면 370조란 말이죠. 370조 정도면 이게 정말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며칠이라도 이어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반짝으로 자꾸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방식도 어려울 뿐더러 그 방식을 찾아서 어차피 다 실험이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했을 때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풀릴 수 있는 길은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경기 활성화도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뭐 달러도 엄청 많이 벌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때 미국이 또 그걸 그냥 놔둘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이 주변을 자꾸 관망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제 약간 실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고 지금 이제 3월 초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방인민대표대회를 다 열었고 지방마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뭐 산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전부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럼 중앙에서 그걸 종합해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방은 아주 의욕적으로 하죠. 그 지방들이 올린 그 평균 경제 성장률 보면 5.5%,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훨씬 경기가 낮을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올리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떨렁 발표를 했다가 그렇게 못 따라가면 그것도 다시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도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야말로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왜냐하면 중국 뭐 항공모함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봄에 잘해야 하반기에 효과가 겨우 나타나는 건데 이걸 또 놓치면 하반기 뭐 중간에 또 하면 그 효과는 6개월 있다 또 뭐 내년쯤에 또 나타나는 그러는 사이에 경제가 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쯤은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안 먹히면은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외국인들은 특히 그렇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